오늘은 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고조선의 묻는 사료 재인식과 새로운 사료 해석입니다. 이 고조선의 묻는 사료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삼국유사 고조선자에 없는 사료들,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야, 이것도 고조선을 말하는 사료이구나, 이것도 환웅천황에 관한 사료이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새로운 사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이라고 하면 역사를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사라지죠. 어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어제의 사료는 남아있다. 그래서 사료는 역사의 죽음이자 잔해입니다. 죽어서 남기는 것은 사료이죠. 특히 유물사료 같은 것은 역사의 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묻는 사료나 유물사료, 기타 등등의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죠. 역사를 서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료를 잘 발굴해야 됩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역사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데, 역사의식을 갖추고 보면 이거는 사료가 아닌데 싶은 것도 사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잘 개척해야 역사학을 잘 할 수 있고, 또 있는 사료도 새롭게 해석을 하는 역량이 있어야 역사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학은 역사 연구가 아니라 사료 연구다. 그래서 사료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이 발전하려면 사료를 새롭게 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 수준을 높여야 되죠. 해석 수준을 높이려면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료가 새로 발굴되었는데도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어요. 또 이미 있는 사료조차 제대로 주목하지 않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 역사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사학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춘천 중도에서 발견된 고조선 유적지입니다. 고조선에 관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되었죠. 집터가 한 900여 기, 또 고인돌이 101기, 또 청동 검을 비롯해서 도끼 이와 같은 유물이 1700개.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 유적지로는 최고의 유적지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선사 유적지로서는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목될 만한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의 회사가 들어와서 레고랜드를 짓는다고 지금 그 역사 현장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죄인입니다. 사료를 새로 발굴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발굴된 자료, 있는 자료를 지금 파괴하는 현장을 그냥 보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고랜드를 고조선 랜드로 만들었다. 그래서 춘천 중도 하면 거기는 고조선 랜드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앞으로 레고랜드로 깔아뭉개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랜드인 중도가 레고랜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 사료를 이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는 중국 악기이고, 또 이 동검이 만들어지기 훨씬 후대의 악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후대에 만들어진 악기를 가지고 우리 고조선 동검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지 말고 고조선식 동검 또는 고조선 동검으로 일컬어야 된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금계에서 나와서 금알지 또는 황금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로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김알지 김수로라고 그래요. 예. 금개구리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금화왕이라고 하는데 이걸 김화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알지 금수로라고 해야 될 걸 우리는 김알지 김수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고조선의 경우도 환웅신화, 또 신나란 말이 이 문제가 있으면 환웅본풀이라는 우리말로 환웅본풀이 또는 환웅의 신시본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당군신나라고 해가지고 환웅의 역사, 신시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어디서 왔느냐? 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 전부 이 환웅신나나 환웅본풀이, 환웅의 신시에 관한 내용을 그냥 당군신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모르고 다들 당군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고조선 사료를 다시 읽어보고 왜 이것이 당군신나가 아니고 환웅신나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조선 역사에 관한 최고의 사료가 삼국유사 고조선조 중에서도 고기에 관한 내용인데 이 고기에 관한 내용을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냥 당군신나라고 일컬어서 전부 다 당군신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조선조 고기 안에는 환웅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말미에 당군 이야기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의 환웅본풀이와 고기의 당군본풀이를 둘로 나누어서 이 자료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환웅본풀이는 바로 신시건국 시조신하고 당군본풀이가 말미에 있는 것은 조선건국 시조신하다. 이렇게 나누어 읽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흔히 당군신나라고 하는 이 고기의 내용을 제가 7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단락부터 한번 보면 쭉 읽어버리면은 개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단락, 재석 환인의 아들 환웅이 늘 천나의 뜻을 품고 인간 세상을 탐하자. 그 아버지가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벽을 내려다 보니 홍이 인간의 뜻을 펼칠 만한지라.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 이게 첫째 대목입니다. 물론 이걸 둘로 나누어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환인인데 황국을 환인으로 바꾸었다는 설이 최근에 득세하고 있어요. 이만희씨 류가 요 한국의 나라 국자를 요 인자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는 바꿀 수가 있어요. 또 국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나자 한자를 바꾸어 가지고 이 전체 뜻을 바꿀 수 있는가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인 다음에 주석으로 위재석이 하라 그랬어요. 환인이 뭐냐? 재석이라는, 불교에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유사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는 이승휴의 제왕궁기에는 상제환인이라고 그랬어요. 상제가 육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이건 불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상제 하나님이죠. 상제 황국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 초에 건근의 응제시 집주에도 역시 상제 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전신 환인이라고 해요. 하느님이란 말이죠. 전신이나 상제나 석제나 다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그 환인을 위재석야라 그랬는데 재석야라는 말을 여기 놔두고 요거를 국자라고 써가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한국 나라 이름인데 그러면 한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 갈로하고 위 국호야라 이렇게 해야 되죠. 위재석야라. 그런데 한국이라고 해놓으면 한국의 아들 환웅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나라에 무슨 아들이 있어요. 예, 나라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한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환웅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서자라고 다 이야기를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만희 시루가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회를 하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당군 역사도
부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곡해 가지고는 말이 안 되죠. 왜? 여기만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1921년에 한국을 한인으로 고쳤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나온 문헌 고려 중기나 조선 초기에 나오는 문헌에 다 한인인데 그걸 이만희 시루가 어떻게 한인으로 다 고쳤겠어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황국이면은 그 이하의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황국의 아들 환웅이 어떻게 천하의 뜻을 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이게 환웅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지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황국의 아들 환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부지자이라고 해서 황국은 아버지인데 만약에 황국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그건 국호가 아니고 아버지다. 환웅 아버지 황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야 됩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그랬어요. 본문에는 하시 삼위태백 아래로 내려다보다 그랬어요. 황국이면 나라 이름이면 나라가 어떻게 아래를 내려다보겠어요. 이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그래서 이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다스리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인이어야 한다. 상옥유사 하나 고쳐가지고 뭐 어떻게 변통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1920년대 이 고려 초기부터 있었던 문헌을 어떻게 다 고친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상국유사 번역본이 4, 5종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도 이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는 환인으로 밖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의하면서 이게 이만희 시루가 한국을 한인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걸 번역할 때는 환인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자 하나를 인자로 고친다든가 또는 국자로 고친다든가 해가지고 이 내용 전체를 구조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국이라고 나라 이름이라면은 우리 민족은 천신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황이라고 그러는데 천황이라고 자처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천황이라고 자처했고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 본풀이는 모두 천신족처럼 이야기합니다. 해모서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박역거서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금수로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금알지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황금으로 운유되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신족이라고 하고 천신숭배를 하는 까닭은 한인의 아들 바로 천신의 아들 상제님의 아들이 환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웅이 무리 3천과 함께 풍백 우사운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터전을 마련하였으니 왕후는 천황이요. 예,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천황이라. 해모스도 천황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황이며 국호는 신시라고 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천송강림이죠. 태백산 신단소에 내려와 그랬을 때 여기 한자 본문에는 강어 태백산 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강어, 강림하다 하늘에서 내려올 때만 그런 강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인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국에서 어떻게 태백산 신단소에 내려오겠어요? 태백산 꼭대기 이게 나라에서 같으면 태백산 정상에 어떻게 돼 있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내용의 문맥을 보면 이거는 한국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천송강림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목은 이제 내려와서 지상에서 이제 천황이라고 하고 신시라고 하는 국호를 설정한 뒤에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 주곡의 농경생활 뭐 이런 거는 제가 덧붙인 것입니다. 주곡의 농경생활과 주명과 주병의 건강장수, 수명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고 병이 없도록 하는 이런 건강장수 생활. 그 다음에 주형과 주선악의 윤리생활이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형벌로 처벌하고 또 선악을 가리고 이런 것들은 다 윤리생활이죠. 이런 등등 외 360여 가지 일로서 제세이화했다. 제세이화했다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세이화한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해모수처럼 아침에 나라를 다스리다가 저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환웅은 하늘에서 천손 강림으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서 교화로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곡입니다. 주곡을 이 360여 가지 여러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을 여겼어요. 주곡을 으뜸을 했다는 것은 농사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경민족이죠. 농경민족은 정착민족이다. 밭에 씨 뿌려놓고 논에 못 심어놓고 어디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농경민족과 정착민족이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까지만 해도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더 생기죠. 이게 대내적이라면 이것은 대외적이라고 지난번에 홍익인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때 이웃에 사는 곰족과 범족이 찾아와서 한웅에게 늘 인간답게 살기를 빌었어요. 인간이 되게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 인간 만들어 주이소, 인간 되게 해주이소 하는 것은 우리도 당신네들처럼 인간답게 살기를 해달라고 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웅이 뭐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리치지 않고 쑥과 마늘을 주고 햇빛을 보지 않게 하였다.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말고 살아 그랬어요. 쑥과 마늘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살아야 인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곰은 3, 7일 만에 인간다운 여성이 되었으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곧 인간다운 사람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웅녀라고 하는데 저는 곰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은 참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끝날 수 있었어요. 요거는 대외적인 건데 이민족이 한웅족 문화를 동경해서 우리도 당신네처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하니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어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치과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곰내가 인간이 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곰내가 한웅을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하죠. 나는 당신 아이를 베고 싶어요. 아이를 베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사람으로 환해서 웅녀와 혼인하고 이런 것들을 히에로감이라고 성혼이라고 합니다. 신라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혼인하는 것을 성혼, 히에로감이 잠깐 인간으로 환해서 곰내와 혼인해가지고 아이를 베게 했는데 그 곰내가 아들을 배웠어요. 그 낳았으니 그것을 당군왕검이라 했다. 이게 전부 환웅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환웅 본풀이 신시건국시조신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시건국시조신나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환웅에게 이러한 사건이 더 있었다. 이게 전부 다 환웅이 주체가 된 거죠. 곰내는 찾아와서 보조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군왕검, 아들을 낳았으니 당군왕검이라고 하였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당군왕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당군본풀이 조선건국시조신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을 말하면 이거는 환웅신나고 요게 당군신나다. 그래서 당군신나의 내용을 보면 당군본풀이 내용을 보면은 당군은 당뇨 50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조선이라 일컬었다. 도읍지와 국호만 이야기합니다.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기고 주무왕이 기자를 봉하자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으니 그때 수가 1908세였다. 당군이 조선을 세웠다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조선을 어떻게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도읍지를 이렇게 옮겼다. 도읍지 3번 옮기고 나이가 1988세가 되었다. 산신이 되었다. 이 내용밖에 보여요. 여기 뭐 홍익인간 이념이라든가 뭐 제세 이하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쑥과 마늘 먹었다 하는 건 그건 다 그 우대 이야기고 당군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서 문학적으로 서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야기거리로서의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 서사적인 역사에 요 부분이 더 보태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당군신나라고 하니까 이 역사가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환웅이 한 일을 마치 당군이 한 것처럼, 환웅이 여기 어디 있어? 홍해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제세이하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마치 당군이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하도 하고 뭐 숫가마늘도 주고 뭐 이런 것처럼 거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군신나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이 환웅본풀이를 우리가 재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사학자가 아니라도 당군조선 역사 이전에 환웅신시의 역사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서술한 것도 당군조선보다 환웅신시의 비중이 더 높은 사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당군신나가 아니라 환웅신나다, 환웅본풀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 시조는, 국조는 당군이 아니라 환웅이고, 또 홍익인간도 당군의 홍익인간이 아니고 환웅의 홍익이고, 제세이화도 환웅의 제세이화라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학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고소선 연구해가지고 단행본의 책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슬쩍 간과하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환웅이,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태초의 역사는 환웅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환웅 이래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당군이 이래, 마치 당군이 시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홍익인간 제세이화도 당군의 것으로 왔어. 거기다 고조선을 국호처럼 쓰는 거지.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당군이 세운 나라는 조선이. 이걸 몇 번 이야기하고 뭐 논문으로도 이야기하고 학회에서 발표해도 이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동어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우리 학계에서 몇 분은 이 고조선 안 쓰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전적으로 잘 안 쓰려고 하는 분이 서길수 교수. 고려사 연구한다고 전국을 막 아주 여러 번 드나들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윤명철 교수는, 이건 조선인 줄 알기 때문에 이성계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원조선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호는 원조선이라는 국호는 없죠.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용어는 이렇게. 윤내영 교수도 고조선 연구 책에 보면은 고조선은 이건 국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국호 조선인데, 그러나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성계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자를 갈로 안에 넣어 쓰다가 그냥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그 책 제목이나, 저도 뭐 고조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 고조선 문명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저는 주로 환웅에 관한, 환웅신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워낙 당군신나, 고조선 이야기하고 신나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예. 이거보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당군 이전의 환웅신시 역사를 묵살한다. 뭐 고조선 말을 써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당군조선 이전에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환웅신시의 역사를 묵살하나. 그리고 당군조선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겁니다. 당군이 있느니 없느니, 뭐 만들어진 신화이니 역사적인 인물이니 당군 가지고 시비, 환웅 가지고 시비를 해야죠. 당군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당군 시조론과 최초의 나라가 당군, 한반도 최초의 국가 당군, 고조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KBS나 뭐 방송에서 막 역사 스페셜 이런 게 하면서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라는 없는데, 그리고 고조선 최초의 국가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당군 대신에 환웅을 말하고 조선 대신에 신시를 말해야
자꾸 환웅의 신시가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군 이전에 환웅이다. 우리는 당군이 우선이 아니라 환웅이 우선이지. 당군 이래가 아니라 환웅 이래라고 이야기됐다. 그래서 우리는 당군의 나라가 아니라 환웅의 나라였다. 그래서 뭐 한때 당군상을 많이 세우고 지금도 당군상 세우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는 당군상 세운 자리에 환웅상을 세우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역사가 제대로 살아난다. 우리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는 그 사료를 읽고도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자꾸 딜리트 하는 거죠. 역사를 잃어버린 역사도 되찾고 잊어먹은 역사도 되살려내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역사, 쓰여져 있는 역사를 지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환웅상 세우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는 고조선 쪽 고기의 기록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일시에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사일수록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하기 전에 집단적으로 기억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구술하면서 점점 하나의 이야기로 뭉뚱그려지죠. 예, 하나의 그 서사적인 문학 작품처럼 이야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이야기도 역사의 원형은 집단적 기억과 공동 구술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느 사가에 의해서 단숨에 서술됐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예, 삼국유사도 일련 스님이 자기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고기에 있는 것을 인용했어요. 그럼 고기는 어떤 것인가? 고기는 또 여러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나의 잘 간추려진 스토리, 서사선을 갖추어서 주 구술되던 것이 고기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무문자 시대, 우리가 이 역사를 기록한 시대가 언제? 적어도 한자를 쓰던 시대 이후잖아요. 전부 다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쓰여진 시기는 고구려 초기,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그때 한자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한나라 때 이제 한자가 널리 쓰이죠. 그 이전의 역사는 쓰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대 때는 저절로 말로 하는 구술 역사가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역사가 축적되고 재구성되어서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잔 반지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랄 트래디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랄 트래디션이라는 것은 구비 전승이라. 그러니까 역사는 태초에 구비 전승되었다. 그리고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는 역사가 구비 전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가장 본디 모습은 오랄 히스토리다. 오랄 히스토리, 구술 역사다. 그리고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는 구술 역사가가 있었다는 거죠. 오랄 히스토리언이 있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도적으로 소수민족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종족의 역사를 전문으로 구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술하면은 후배 역사가가 그 사람이 구술한 것을 다 듣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선배 역사가가 죽으면은 자기가 듣고 기억했던 역사에다가 자기가 보거나 목격했던 역사를 거기다 보탭니다. 그러니까 다음 역사가에게 또 그걸 기억시키고, 그래서 역사가 점점 누적되어서 전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웅본풀이도 고소전조의 고기도 그렇게 해서 완성된 역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술제던 이야기가 오랫동안 공동구술되는 동안에 완전한 서사문학으로 완성이 됐죠. 그게 이제 고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조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한편으로 역사 이야기로 아까 가나다라마바 할 때 당군이 조선을 세운 이전의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역사로서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 구조로 볼 때 그 이전에는 환웅본풀이만 역사로 구술되다가 또 당군조선이 시작되니까 그 역사는 당군본풀이의 역사에다가 더
별도로 더 붙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군본풀이는 이야기로서의 뭐 문학성이 없습니다. 서사성이 없어요. 도읍지를 몇 차례 옮겼고 1908을 살다가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부죠. 그래서 사실은 아열만 있고 서사적 사건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덧붙여진 역사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웅본풀이의 역사적 의의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더 간절해서 말씀드리면 사료의 문학적 구성이 잘 짜여져 있어서 전승력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웅본풀이는 한 번 들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남한테 들려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이해되고 기억되고 들려줄 수 있느냐 하면은 문학적으로 구성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다 누구든지 한번 들으면 쉽게 이해되고 다 기억했다가 남한테 들려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문학이죠. 그리고 일찍이 어떤 민족의 고대 건국 시조 신화에서도 이런 수준의 역사 철학이라든가 국가 체계를 갖춘 서자석 본풀이가 없다. 홍익인간 제세이와 역사 철학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사, 운사, 풍백을 거느렸다든가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왔다든가 또 주곡, 주명, 주병 등 360여 사를 뭐 제세이화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골고루 갖춘 우리나라의 구대 건국 시조신화도 그렇고 다른 나라 건국 시조신화에도 이런 내용을 잘 갖추고 특히 홍익인간 제세이화 철학을 같은 인류 최고의 공동선의 가치를 내포한 그런 건국 시조 신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한웅본풀이는 문명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가 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문명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명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웅본풀이는 역사이기만 한 게 아니고 역사이면서 문학이고 사상이자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 한웅본풀이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뭐 당군이 뭐 조선을 건국했단다, 건국했다고 한다, 2330 뭐 이렇게 기록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전문을 교재로 가르쳐야 된다. 예. 역사 시간에는 역사 교재로 이 내용을 가르쳐야 당군 조선 이전에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로 한웅신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교재로 또 가르쳐야 됩니다. 문학 시간에 한웅의 역사적 이야기를 서사문학으로 가르쳐요. 신라는 문학으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을 가르칠 때 영웅서사시 게세르와 비교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웅서사 본풀이도 게세르의 영웅서사시와 같은 급으로 그런 문학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철학 시간에, 고등학교 철학 시간 있죠. 이 원문을 싣고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사상과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고조선 문명 강의는 사실 당군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주로 한웅신시국에 관한 것입니다. 세간에는 한빠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빠가 있는데 저는 한빠가 아니라 한웅빠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웅빠는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웅의 신시 역사가 되살아난다. 그래서 한웅빠가 되어서 역사를 보면은 보이지 않던 사료들이 새로 보이기 시작한다. 한웅의 역사를 입증하는 사료가 여기저기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웅 신시의 역사를 입증하는 다양한 사료, 전에 잠깐씩 보여준 사료를 다시 주목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한웅 신시 사료로 재해석하지 않는데 각조청후 각저의, 이것도 이제 이름이 잘못됐죠. 각조청후 각저의니까 이게 뭐 고구려의 고분벽한데 씨름하는 그림이 있다고 씨름하는 무덤이라는 거죠. 여기 무슨 한웅이 역사가 있겠어요? 당군 이전의 역사가 있겠어요?
이것만 보는 거죠. 이거는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실험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공과 범위 있네. 나무가 있네. 이거 신단수 아닌가? 공과 범위 늘 신단수에 찾아와서 빌었어요. 누구한테 빌었어요? 환웅한테 빌었어요. 요 환웅이 검은 새가 있네. 검은 새, 이거 태양조 아니가? 그래서 그 환웅 본풀이의 스토리가 이걸 보는 순간 싹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저의가 아니라 신단수도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으면 이거는 보면 누구든지 싫은 그림이에요. 그러나 환웅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신단수도가 아닐까? 여 공과 범위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는 신단수 나무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단수 나무가 있으면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지. 하늘에서 내려와 어디 있을 거야? 신단수 나무에 깃들어 있죠. 여기 깃들어 있으니까 늘 여기 와서 비는 겁니다. 여기 와 있는 요 새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태양조이겠지. 태양을 해를 상징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검은 색깔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거 삼조고 아닐까? 그래서 환웅은 새 토템이고 요거는 곰 토템, 범 토템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삼조고 토템. 그래서 우리는 천신족이구나. 이걸 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이는 어디 있느냐? 한이는 당연히 하늘에 있죠. 예, 요게 지금 각저희고, 저는 이걸 이제 신단수도라고 보는 거예요. 신단수 그림이고. 공과 범위 여기 있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는 당연히 환인이 여기 있잖아요. 태양조가 있잖아요. 요것을 제대로 학대에서 보여주면 삼조고잖아요. 그렇죠. 깃도 3개고, 다리가 3개고, 삼조고,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신단수 나무에 깃들어 있죠. 그래서 이 공과 범위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환웅신시의 역사와 세계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환인, 환웅, 공과 범, 그 위계 질서. 이거 환인은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상세계에 없어요. 하느님 천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만 보고 각저이라고 하면 이 무덤은 그냥 이거 역사적으로 해석할 가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단수도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신단수총이고, 환웅의 역사를 이렇게 위기에 맞게 이렇게 그려놓은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무덤 이름도 각저희가 아니라 신단수도다. 그리고 이 무덤도 각저총이 아니라 신단수도 총이다. 이렇게 바꾸어 부르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